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와 강원연구원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공동 주최하는 강원지역 현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원연구원 노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해북부선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들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남북관계니 뭐 경제적 타당성이니 이런 이유로 지연되고 번복되고 중단되고 이런 과정을 도민들이 참 뼈아프게 느끼면서 지켜왔었죠. 그러다가 지난해에 동해북부선 일부 구간, 그러니까 강릉에서 제진 구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그 남부 구간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전 구간, 동해북부선의 전 구간이 이제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강원도의회, 강원도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노선과 입지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발제 내용이 어떻게 우리 강원도의 합의점을 찾아가자 그런 제안을 하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나중에 의견을 지역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우리 강릉대학교 김영식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인 토론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동해북부선 그러니까 강릉부터 제진까지 110.9km 노선 위치와 역사에 대해서 20여 분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의 이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는 좀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동해북부선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물류라든가 아니면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동 지역의 지역 발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동해북부선을 놓아졌는데 이 동해북부선이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해북부선을 놓을 이유가 없어요. 지역 발전하고자 우리가 SOC를 건설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역을 저해한다 그러면 발전을 우리가 이것을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라는 것은 놓여졌을 때 그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놓여질 때에 처음부터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이것이 놓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강릉부터 이제 양양, 속초, 고송 내년이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정해진 곳도 있고 또 노선이 정해진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져야 되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잘못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로지 하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선이 결정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우리 지역들을 넘겨줄 수 있는가 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이 동해북부선에 관해서는 지금 고성, 양양, 강릉에서 이미 한 4번, 5번에 걸쳐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해북부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동해북부선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미, 그것은 지금 이제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 TKR과 TSR, 그러니까 TSR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KR은 이제 동해선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노선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뭐 사람도 가면 좋겠죠. 대부분이 물류를 운송하기 위한 노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자, TKR 동해북부선이죠. 부산부터 이제 제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지금 이제 공사하는 구간은 강릉에서 제진입니다. 북한 노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럼 북한 쪽은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건 북한 아니고요. 제진은 고성 제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해북부선 철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하는 것, 그래야 한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과 물류 비용을 30대 70, 70이 물류를 운송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요, 2019년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거기 이제 H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TSR, TKR, 그러니까 한반도의 철도가 대륙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제일 위에 여기 H라고 써 있죠. H 회사의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 그렇죠? 부산입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까지 물류를 이렇게 바다로 가져갑니다. 며칠이나 걸리냐면 지금 이제 여기 해상으로 가게 되면 42일이 걸리고요. 거리는 22,000k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에 지난 4월 달에 에버그린호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이제 가로막혀가지고 고생했었죠. 일주일 동안. 그때 여기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물류 손해비가 10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철도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H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다로,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져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노선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요, 부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져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모스크바하고 상트까지 철도로 가져갑니다. 지금 이제 시험 운행을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해상 철도로 갔을 때 22일이고 1,600km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2일이 걸리는 이유는요, 선적과 하역하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빼고 부산에서부터 철로를 가지고 철로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22일이 아니라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철도인데, 이게 이제 소위 장대 열차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번에 에버그린호가 싣고 갔던 화물이 2만 TEU입니다. 1TU는 얼마냐면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컨테이너는 20피트, 30피트, 40피트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에버그린호에 실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 40피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0개에서 만여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경제성이 있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철도를 보내더라도 이 컨테이너를 몇 개 정도 가져가야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미니멈 50개에서 많게는 150여 개를 달고 달려야 됩니다.
40피트짜리를. 자, 그러면 이 40피트짜리 하나가 길이가 얼마 하냐면요, 1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하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가 15m 정도 된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뭐 여기처럼 150개까지는 뭐 하고요, 100개까지만 뭐 끌고 달리겠다라고 하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1.5km입니다. 1.5km. 그러면 1.5km의 긴 이런 장대 열차가 이제 우리 한반도 동해 북부선을 거쳐 가지고 러시아를 거쳐 가야 되는데, 이게 지하로 간다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고속도로나 버스 다니는 길처럼 S자로 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고 엄청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죠? 평탄지를 그냥 컨테이너를 40피트짜리 한 100여 개를 싣고 적게는 50여 개 싣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북부선이 열리게 되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류만 이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연결이 되면 러시아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처럼 파이프라인이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해 북부선 이제 건설하는 배경,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북한의 많은 지하 자원들, 동해 북부선이 열리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동해 북부선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동해 북부선 북한 측 구간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낮은 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낮은 선봉에서 러시아 핫산까지 54km는요 8년 전에 러시아가 자기들의 돈을 들여가지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양호하다라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을 현대화 작업을 중국이 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철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은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철도가 이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많이 이 중국으로 자원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동해 북부선 4개 지역에 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릉부터 제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남당역은 있지만은 강릉, 이제 주문진, 양양, 속초, 간성, 제진, 이렇게 지금 이제 110.9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지난해 9월 10일 날 국토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써놓은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세 개 ABC 대안 1, 2, 3 그래가지고 3개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 이제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을 보면은 지금 춘천서 속초, 서울을 연결하는 ITX, 그다음에 강릉으로 연결하는 KTX 지금 놓여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 동해선이 이와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객을 위해서 철도가 지하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이 워낙 세서 야, 우리 동네는 절대 지하로 해야 된다 뭐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물류는 앞으로 이 경부선을 따라서 이 서울에서 춘천이나 속초를 거쳐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해선 철도가 안 되면은 우회전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강릉부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지금 현재 여기가 강릉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남강릉역이고요. 지금 현재는 KTX가 이렇게 해서 강릉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이제 동해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현재 영동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강릉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강릉역 현 역사 지하 2층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파게 되면 약 한 15km 전방부터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또 나가는 길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현재 국토부에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비용이 약 한 7천억에서 8천억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남강릉역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 비용은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강릉역에서 나가는 거죠, 지하로.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 역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시내 현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남강릉역으로 역사가 다 움직인다고 하면 현 역사는 이렇게 도심 공원화하는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강릉역에서 시내까지 이렇게 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원래 역사가, 강릉 역사는 이 지역에 있었어요. 경포대역이 최종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트램을 연결하면 관광 노선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역사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관광객을 경포대까지 유인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제시한 안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7번 국도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송암리라는 지역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송암리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게 동해바다거든요.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번 국도를 다 끊고 가든지 지하 터널로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양군을 발전을 위해서는 바닷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백두대간 쪽은 지금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바닷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철로를 깔아 놓으면 사실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역사를 지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역사가 어디냐면요, 서울서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ITX 역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노악동이라는 곳인데 거의 시내 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앞으로 속초시 시내가 될 텐데 ITX 역사가 지금 여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동해 북부선이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 시내를 또 관통을 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이렇게 해서 관통을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속초 시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깥쪽으로 좀 옮기고 이 지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시내에다가 ITX를 만들어 놓고 지금 동해 북부선 역사를 여기다 만들지 못하면 결국 바깥에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내가 이렇게 삼등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속초시가 얼마나 크다고 그 작은 지역에 역사를 두 개나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하나로 통일하되 그 역사 위치를 외곽으로 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속초시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 동해 북부선 철도는 복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선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복선을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게 그렇게 좀 노선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릉대 김영식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의 발표는 대륙 횡단철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선 철도가 우리 한반도에 그 척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지역별로 아마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들을 5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홍승표 과장님께서 그 동해선 철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철도과장 홍승표입니다. 앞에서 발표하듯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는 강원도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제3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듯이 작년 4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시개통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5개월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목표 연도 개통을 위하여 총 9개 공고 중 턴키 공고 4개 공고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일반 구간 5개 구간은 6월 중에 기본 및 실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 수립 시 저희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양양 38선이라든가 고성 화진포에 대한 역사 반영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시의성을 감안하여 저희가 아까 속초 쪽에 우회 쪽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전략환경부 때문에 국립공원을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속초 대포 농단지 쪽으로 지금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속초의 그 국립공원이 한 직선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훼손 면적이 적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환경평가라든가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2019년도에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실 그 예타 면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국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빨리 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국토부랑 조금의 이견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 있습니다. 아마 좀 말이 빠르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강원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님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김재진입니다. 김영식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 이제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동해북부선 철도 분명히 그 TSR하고 그 연결하는 측면의 물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큰 의미이긴 합니다만, 동해북부선 계획의 가장 지금 단점이 뭐냐면 단선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용량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단선을 계속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물류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여객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이 강릉에서 제진 구간은 이번 코로나 때도 나타났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제일 관광지로 인식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과연 물류를 넣는 것이 또 맞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동해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이라고 동해선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물류에 대한 물동량의 어떤 유출입 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구간이 가장 약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화물이나 그런 부가가치 물류를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사기시군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부가가치를 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관광산업이 또 굉장히 특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물류와
여객 수송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식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노선에 대한 얘기들은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안 당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주민 공청회를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토론회라든가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그때 가서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더 황당한 사건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김영식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던져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도 벌써 10년 넘게 그 동해 북부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으니까 아마 국토부 사장까지도 아마 대변을 해준 것 같아요.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시는 강원도의회 김정준 위원장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정준입니다. 먼저 동해안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이제 눈앞에 이제 착공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다가와 있는 입장에서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일단 지역구가 양양으로 있기 때문에 양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토부가 이번에 동해북부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류가 중심이냐 여객이 중심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없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느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양군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철도 역사를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축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도시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왔던 38선 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38선 역에 대한 것은 주문진에서부터 양양까지 단선 철도가 하다 보니까 교행에 있어가지고 필요성 때문에 아마 신호장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설치된다 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신호장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양양 남부 지역에 지금 서핑이라든가 해양 문화들이 굉장히 자리를 크게 잡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시 설계 속에서 분명히 38선 역이 만들어질 수 있게 강원도가 좀 큰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동해안 권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동해안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적인 시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또 강릉역이 지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듯이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큰 축으로 우리 강원도가 좀 접근해야 되고, 또 각 지자체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강원도 동해안의 큰 발전을 위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이 분야를 이제 담당하고 위원장님으로 계시죠. 강원도의회 김형원 경제건설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제건설위원장 동해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지난날에 저희들 강원도 영동권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뭘 산업을 유치하든지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도대체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못 해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항공까지 모든 인프라가 이제는 착착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제는 과연 그런
잘 갖춰진 인프라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채워가냐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임무고 소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군 단일 범위를 넘어선 지역적인 걸 넘어선 광역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 광역 단체인 강원도가 아마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식 교수님이 중요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지하가 문제인지 아니 터널화가 문제인지 한번 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홍순표 과장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지금 포항에서 삼척으로 오는 터널 중에서 오산 제2터널이 약 4km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울진 정거장 부근인데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강릉까지 오는 KTX 노선의 대관령 터널이 무려 21km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긴 노선들은 화물 노선은 효용이 없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김현 교수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평부에서 고민하는 내지는 국토부에서 고민하는 여러 비용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논리가 관철됐을 때의 그 지연의 문제, 지연되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 이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오늘 논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경제건설위원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균 모빌리티 정책연구소 대표님 토론 이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김명식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연계환승을 지금 담당하는데 좀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릉하고 속초가 아무래도 이제 이 분기점이 되니까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돼야 되고요. 제가 이제 사실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발전에 이제 동해안에 제가 오래 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테마파크가 없어요. 그런 테마파크가 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서 역사와 지역 발전에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테마파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약간 미시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어디가 생기든지 간에 역사로부터 그 다음에 연계 완성되는, 사실 이 철도를 타고 오는 분들은 승용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가 없으니까 뭐 렌터카나 기존의 버스나 택시는 당연하지만 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요. 자율자동차를 자꾸만 간과하고 있어요. 자율자동차가 분명히 우리 시대에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시범도시로 하기에 동해안 도시들이 적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철도가 거점으로 역사가 거점으로 잡으면서 어떤 굉장히 뻗어나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이 주말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지금은 그래 좀 낫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뭐 주차할 데가 없다든지 차가 막혀서 못 다닐다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를 활용해서 철도 역사와 이런 수요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야말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아마 교통공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좀 넓은 의미의 동해선 철도 건설의 의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발표에 이어서 각 토론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토론 내용에서도 우리 발제를 하신 김영식 교수님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으로서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마이크를 김영식 교수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개 답변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형원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화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제 철도가 이제 달려가다 보면은 이제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굴을 뚫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유럽에도 그런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 터널을 뚫고 가는 예는 유럽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하화된 것은 없고요. 유럽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가 지하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객이 많은데 앞으로도 여객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 강릉간 KTX를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여객 운송을 보면 전부 다 적자입니다. 2019년대 말까지. 그런데 2020년대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가지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수도권의 주민들이 외국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지가 국내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청정 지역, 그다음에 공기가 좋고 관광하기 그나마 나은 지역을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영동 지역에 여객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해외 여행을 할 때가 되면 제 생각에는 여객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선 철도에 대한 철도와 여객의 문제는 사실 동해선 철도가 여객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동해선 동해북부선은 건설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 비용이 수십조를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 놓는데 아니 부산 쪽에 동해안 쪽에 강원도 동해안에 사람 몇 사람이나 산다고 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다가 SOC를 건설합니까? 그거는 물류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철도는 한번 건설해 놓으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100년, 200년이고 해서 처음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복선 전철화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형원 위원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강릉에서 제진 구간을 얘기했지만 동해선은 어차피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삼척 동해를 지나서 강릉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4차 계획에서 강릉 동해 삼척 구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도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계신 우리 철도 과장 홍수표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애썼던 말씀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 4차 철도 철도 기본 계획에 용문하고 홍천, 그다음에 삼척하고 강릉 구간들이 사실은 두 개가 같이 포함된 게 조금 좀 의외였었습니다. 저는 좀 삼척하고 강릉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시에다가 시의회에다가 좀 이럴 때 좀 지역에서 좀 현수막도 걸고 저기서 민원들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현수막이 몇백 장이 붙었더라고요. 의미 있습니다. 좋은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역민들이 서로 축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러기 전에 지역의 민의들이 좀 드러나고 표출되고 지역의 어떤 리더십들이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추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잘된 일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삼척과 강릉 고속화 사업들 잘 된 거 어쨌든 대단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 삼척 동해 강릉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물론 위원장님께도 그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여쭤봤고요. 김재진 박사님, 지금 동해서부 철도가 유일하게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형성이 되거든요. 이 기대 효과 과연 어디까지가 믿어도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부분은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업이 뭐냐면 원주 만종 연결선입니다. 원주 강릉철도, 그러니까 이제 강릉선 철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주 강릉철도가 원래 동계올림픽 때문에 추진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맨 처음 할 때는 이 철도는 여객 중심보다도 물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물류 기능을 얘가 갖출 수만 있다면 이 원주, 이번에 연결된 원주 연결선을 통해서 강호축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해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강호축을 통해서 저쪽 서남부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향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식 교수님 갑자기 마이크를 드셨는데 지금 이제 김재진 박사님 이야기한 것에 조금 더 추가하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물류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도권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류라는 것들은 뭐 별로 안 된다. 그나마 이제 남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수도권인데 지금 이제 강원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4차 개발 계획 보면 동해선 철도만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비껴나 있는데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양은 지금 이제 영동 지역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가 양양 고속도로거든요. 양양은 또 공항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이 잘 연결되는 지역에 동해선 철도 역사가 들어서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지역이 동해안 철도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의 역사가 오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인지 요것만 생각하면 지도 펴놓고 보면요 답은 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뭐 국가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특정 인사가 결정하든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면 엄한 곳이 결정이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그것은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결정된 곳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지역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영식 교수님 말씀을 가끔 듣다 보면 빠져들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 국토가 수도권 중심으로 가 있으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축이 간다. 그러니까 동해선 철도가 불리하자 그랬더니까 우리 교수님 얘기가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발전 가능성이 높대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부산 축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거점 도시죠. 그것을 우리가 TSR로 연결한다는 축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도중에 또 양양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 역사 입지가 지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 개진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정진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저희 양양 지역이 이렇게 호명이 됐다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남강릉역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남강릉역하고 지금 현재 강릉 지화하고 보게 되면 지금도 동해북부선이 올라오면서 강릉 지화역의 아랫부분으로 통과를 해야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동해북부선의 전반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이걸 통해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서울 강릉 그 고속화 철도의 역사는 강릉역이라고 하지만 동해북부선에서 올라오는 역사의 거점을 남강릉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과장님 얘기하셨지만 8군단 앞쪽에 대한 역사 부분들 변화가 뭐 불가피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송암리보다는 8군단 앞쪽에
넓은 그 우리 절대농지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곳은 바로 양양 국제공항하고 바로 밀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항 물류까지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공간을 마련하니까 또 이외의 장소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주축이 돼서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좀 양양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좋은 결론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창긴 박사님 그 얘기 도중에 지금 핵심 포인트들이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역사 입지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도심이 좋냐 외곽으로 빻는 게 좋냐 이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우리 김 교수님은 외국에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 외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은 철도가 이제 발전이 안 돼서 뉴욕에 제가 있었는데 뉴욕에도 이제 그 지하에 그 펜스테이션이라고 34번가 가장 중심가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철도를 이용하는 그 승객의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 서울역하고 용산역을 어디를 이제 기점으로 하느냐 이거로 해갖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실 서울역 가보면은 굉장히 좀 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이 연계 환승도 잘 안 될 뿐더러 불편하고 멀리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용산역을 그냥 했으면 그 거기를 이제 그 이 개발을 그 중심으로 하면서 했었으면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서울역은 그냥 그 문화 공간으로 남겨둔 게 좋은데 억지로 그냥 문화 공간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양 아까 문제 어디를 하냐 이런 문제들은 서울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거기는 이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중심에 남아 있는 게 좋다는 가정이었는데 지금 그 동해안 지역들은 뭐 얼마 뭐 불과 그 10k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과연 뭐 지역 발전이 우선하는 것 같아요. 지역 발전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수요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아까 뭐 트램 문제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율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PM이라든지 그 PM의 천국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지금 주문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 좀 이 발상의 전환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김 박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피해 가시고 너네들이 좀 더 고민을 해라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을 보니까 우리 홍수표 과장님께서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오늘 나온 이 내용들이 도 정책에 잘 반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강원도의회와 강원연구원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마련한 강원 지역 현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김영식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우리 위원장 두 분과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